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건국 군주가 자신의 손으로 세운 나라의 왕좌를 헌신짝처럼 내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불패의 명장이 다름 아닌 친아들의 칼날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비극입니다. 대업을 이룬 왕은 어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역사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로 세운 나라 조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잔혹한 진실입니다. 과연 그날 밤 이 부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조선 건국 초기를 뒤흔든 거대한 피바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92년 낡고 부패한 고려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을 품은 나라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조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태조 이성계 역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피를 묻히며 살아온 무장이었습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며 고려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피비린내 나는 살육에 대한 회의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자신이 세운 새로운 나라만큼은 칼이 아닌 봇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명분과 도덕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 왕조의 화려한 개막 이면에는 이미 짙은 불안과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권력의 구조와 후계자 자리였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들은 다름 아닌 이성계의 장성환 아들들이었습니다. 대중에서도 다섯째 아들 이방원의 활약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며 아버지를 왕좌에 올린 킹메이커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새 나라의 권력 중심에 당연히 자신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티를 묻힌 모장 출신의 아들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과연 조선은 진정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성계가 꿈꾼 왕조의 모습과 왕자들의 기대는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정도전에게 거의 모든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정도전은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왕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 나라가 좌우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은 철저한 재상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훌륭한 재상이 실질적인 정모를 이끌고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며 덕을 베푸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이성계가 원했던 평화롭고 안정적인 문치주의 국가와 정확히 일치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원대한 계획에 깊이 공감하며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을 비롯한 개국 공신 왕자들에게는 정도전의 사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족인 자신들은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일개 신하인 정도전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꼴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왕자들의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정도전이 왕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핏줄을 중시하는 왕자들과 대의를 중시하는 정도전 사이의 갈등은 점점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왜 자신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고 정도전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이성계의 가장 치명적인 우파는 바로 세자책봉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된 직후 후계자를 정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이나 첫째 부인 한씨 소생의 장성한 아들들 중 한 명이 세자가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두 번째 부인 신덕황후 강씨의 소생인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방석의 나이는 불과 11살에 불과했습니다. 건국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어린 핏덩이가 하루아침에 차기 왕위 괴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첫째 부인 소생의 장성한 왕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나라를 어린 이복 동생에게 고스란히 빼앗긴 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도전은 이 어린 세자의 스승을 자처하며 그의 뒤에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쌓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도전은 왕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바로 사병혁파였습니다. 당시 왕자들은 각자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적인 군대, 즉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병은 왕자들의 힘의 원천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국가의 병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왕자들의 사병을 모두 몰수하려 했습니다. 1398년 진법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왕자들의 사병은 강제로 중앙군에 편입될 위기에 처합니다. 숫자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왕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이 모두 빼앗기고 나면 어린 세자와 정도전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조차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왕자들을 덮쳤습니다. 이방원은 왜 아버지의 선택을 용납할 수 없었을까요? 이방원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와 처절한 위기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권력 욕심에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일 때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악역을 자처했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척과 소외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손에 묻은 피를 이용해 왕좌에 올랐으면서 이제 와서 그 피가 더럽다며 나를 버리려 한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정도전의 사병혁파가 완료되는 날 자신을 비롯한 형제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방원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방원은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현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도전이 어린 세자를 조종해 형제들을 모두 숙청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의심을 품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방어적인 생존 본능은 곧 가장 공격적인 반란의 계획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병상에 누워 정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은밀히 자신의 신복들을 모으고 모기를 숨기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방원의 칼끝은 정확히 정도전과 어린 이복 동생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평화의 세계를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비극적인 운명의 쳇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피바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1398년 8월 26일의 밤이 밝았습니다. 역사는 이 밤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도성에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방원과 그의 결사되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도 신속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권력의 심장부인 정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정도전은 나문의 첩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잔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집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 속에서 뛰쳐나온 정도전은 결국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던 위대한 사상가 정도전은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무력 앞에 허무하게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의 칼날은 곧바로 궁궐을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어린 세자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궁궐을 장악하고 세자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귀양을 가는 방석을 길가에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석의 친형인 일곡제 왕자 이방번 역시 이방원의 탈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실권자와 차기 왕위 계승자 그리고 왕의 친아들들이 모두 처참하게 도륙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피바람을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왕의 가장 강력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사륙극이 벌어지는 동안 태조 이성계는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불안을 느끼던 이성계에게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동지 정도전이 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아들이 모두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잔혹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겨서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절망은 그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가장 큰 명분은 백성을 살리고 끔찍한 피 흘림을 멈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장으로서 겪었던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극복하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야만의 사륙전이 다름 아닌 자신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것도 자신이 거처하는 궁궐 앞마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성계의 평생의 신념에 대한 가장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이성계의 눈앞에는 참혹한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둘째 부인의 아들들을 물어뜯고 죽이는 짐승 같은 참상.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현실. 이성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핏빛 의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불패의 장군은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잃고 늙고 병든 아비로 전락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피부치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성계의 마음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날 밤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과연 왕자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왕자에 난 이후 이성계와 이방원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이방원은 실질적인 권력을 모두 장악했지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과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거사를 정도전의 역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아들의 그 얄팍한 변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눈에 이방원은 그저 권력의 눈이 멀어 형제를 죽인 패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대신 권력의 야욕이 없었던 둘째 아들 이방과, 즉 정종에게 왕위를 넘겨버립니다. 이는 이방원에게 직접 왕위를 넘겨주어 그의 반란을 정당화시켜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저항이었습니다. 정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실권은 여전히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한양을 떠나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며 아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철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혈육의 정마저 끊어낸 권력의 민낯은 이토록 잔인한 것일까요? 한때는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며 대업을 이루었던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단성을 의지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위대한 그림자 속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왕좌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그 어떤 혈연의 끈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함흥으로 떠난 이성계와 한양에 남은 이방원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증오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신을 보냈지만 이성계는 그 사신들을 죽이거나 가두어 버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함흥차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록 후대에 과장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감정의 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려 했을까요? 이성계가 왕위를 내려놓고 옥새를 던져버린 행위는 단순한 권력의 이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잃은 늙은 아버지가 막강한 권력을 쥔 아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이성계는 왕위를 버림으로써 세상에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방원이 차지한 권력은 정당한 승계가 아니라 피로 얼룩진 강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성계의 하야는 이방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원죄의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며 물려준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며 내던진 왕위를 억지로 주워든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방원은 권력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당성을 얻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이 마지막 저항은 이방원의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상처와 콤플렉스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휘둘러도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은 이방원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아들의 권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피의 얼룩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왕위를 버린 태조는 과연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이성계가 남긴 저주받은 그림자는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조선 왕실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제를 죽이고 빼앗은 왕좌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역설적으로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강력하고 안정된 조선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또다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들을 처형하고 훗날 세종의 장인이 되는 시몬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잔혹한 숙청의 이면에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처절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아들 세종대왕의 시대에는 결코 핏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모든 악업을 짊어지고 가겠으니 아들의 시대에는 평화만이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의 황금기라 불리는 세종시대의 찬란한 문명은 이성계와 이방원이라는 두 부자의 비극적인 갈등과 그들이 흘린 피를 자양분 삼아 피어난 슬픈 꽃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부자 갈등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조선 건국 초기를 피로 물들인 제1차 왕자의 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권력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비극입니다. 대업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감추어진 가족 간의 끔찍한 사륙전. 이상을 꿈꾸었던 아버지는 절망 속에 왕위를 던졌고 현실을 선택했던 아들은 평생 죄책감과 싸우며 권력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부자의 엇갈린 운명은 권력 앞에서는 피를 나는 가족조차 얼마나 나약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붉은 피 위에 세워진 나라 조선의 역사는 훗날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권력의 본질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고 어두운 역사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진진한 역사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풀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